위법에서 아마 이 비슷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위법한 어떤 행동에 의해서 어떤 침해를 받았다. 뭐 재산 침해도 있고 뭐 이게 생명 침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격권 침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재산 침해를 당했다고 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뭐 말이 어렵지만 채권 청구권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손해배상, 돈으로 달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원인 행위인 방해 행위를 제거하자는 논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로 방해 제거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 물권법, 민법에서는 주로 물권법 시간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채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보통 채권법 총론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우리가 국가배상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걸 민법을 다시 2학기나 배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본 이제 이러한 관념들이 좀 발전되어 와서 이런 재산적 권리와 유사하게 또 인격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초상권 침해가 됐다. 제 얼굴이 무단으로 캡처가 돼서 널리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다. 신문 기사에 보도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런 초상권도 어떠한 그 물권적인 것과 유사하게 뭔가 보호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 구제 방법으로는 물론 돈 받는 것도 있죠. 손해배상 청구에서 위자료 상당의 금원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 원인 행위인 그 방해, 초상권을 침해하는 그 행위를 제거하는 것을 그러니까 직접 삭제하는 거, 어딘가에 제 사진이 올라가 있다고 하면 그 사진을 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나눌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권적 청구도 하고 채권적 청구로서 돈도 청구한다. 이걸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먼저 이걸 청구하면서 할 수도 있고 사실 이거 민사에서는 선택하기 나름이죠. 선택하기 나름인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이제 민법 시간에 크게 알아야 되는 그 관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요. 저희 행정작용에서 어떠한 여기는 또 위법한 행정작용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처분보다는 더 상위 개념이죠. 행정작용이라는 의미 자체에는 저희가 양대산맥으로 행정입법이 있었고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또 행정처분은 아닌 또 사실행위, 기타 뭐 행정계획 여러 가지를 다 관념에 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위법한 행정작용이 아니 실제 저희가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되면 심지어 이런 국가의 모든 공권력 행사를 전제하기 때문에 행정작용에도 한정되지 않습니다. 뭐 입법작용이든 재판작용이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처분 위주로 해서 처분을 취소하는 것만 위주로 봤는데 국가배상에서는 사실 이 개념이 좀 넓긴 넓습니다. 아무튼 간에 처분만 가지고 좁게 아주 좁은 시야로 봤을 때 어떤 위법한 처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행정소송, 특히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처분을 취소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거와 또 함께 아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쓰이는 말 아까 2차적 권리구제수단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왜 나온 거냐면 먼저 그 원인된 처분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은 아니냐. 물론 이 실제 국가배상에서 문제되는 것은 처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처분 위주로 공부를 했으니까 처분을 제거하자라는 게 1차적 권리구제 수단이면 혹시라도 90일이 도과되었다든지 아니면 여타의 사정으로 처분에 대해 있어서 행정소송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돈으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사정 판결 같은 경우도 좀 배웠었는데 사정 판결은 처분을 취소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뭐 공공복리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패소를 하되 대신 돈으로 받아가라라고 하는 형태였던 거잖아요. 그런 사정 판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돈으로 받아가라고 했던 거니까 이때 돈으로 받아가라고 하는 국가배상 청구의 의미는 2차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1차적 권리구제 수단은 그 원인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인데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처분 취소 소송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 2차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국가배상 청구가 기능하고 있다. 이제 그 전제가 되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꼭 행정처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사실행위에 의해서라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행정작용이 아니라 입법작용이나 재판작용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그러니까 뒤에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민법 750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가해행위를 해서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니까 너무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750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특히 이제 763조, 756조는 잠깐 건너뛰고 763조에서는 이제 앞에 390조 때 있는 이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손해에 한정되고 혹시 특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393조 2항이거든요. 특별 손해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채무자는 가해자가 되겠죠.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어디까지가 통상 손해이고 어디까지가 특별 손해인지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보긴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손해배상은 돈으로 하는 것이니까 금전배상의 원칙이고, 그리고 이제 돈을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뭐 대위할 수 있다 이런 뭐 좀 조문들이 있는 것인데, 일단 이제 그 중요한 건 393조였던 것 같고요. 756조를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 756조는 뭐냐면 이제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타인을 사용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그 사용자라는 뭐 표현 피용자 이게 꼭 근로관계에 한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내가 누군가를 시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시킨 일 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다? 그러면 그 피용자 자체는 750조에 따라서 책임을 부담할 겁니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제3자, 여기서 제3자는 피해자겠죠. 피해자에 대해서 사용한 사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 756조랑 750조는 저희가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3자,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는 동일할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발생된 손해액 얼마인가는 받아야 되는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가 더블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해액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100만 원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한테 받던지 아니면 그 가해자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받던지 선택적으로 누구에게는 먼저든 청구해서 받아내면 되는 것이고 더블로 200만 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인 것이고요. 그게 이제 750조랑 756조의 관계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이걸 제가 좀 도표화해서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어떤 위법한 가해행위를 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잖아요. 750조에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한데 혹시 사용자가 사용관계 하에서 그러니까 이 피용자가 이런 사용자가 시킨 일을 하면서 하다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줬다? 가해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피해자는 직접 750조에 따라서 가해자, 그러니까 피용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 피용자보다는 돈이 더 훨씬 더 많은 사용자에게 직접 갈 수도 있는 거죠.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 하지만 이 두 가해자랑 피용자인 사용자와 둘 간에는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액 한도 내에서 둘이 같이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100만 원이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는 예를 들면 뭐 가해자에게 여기선 피용자에게 100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사용자에게 100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죠. 아니면 뭐 가해자한테 먼저 70만 원 청구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30만 원 청구하고 내 맘이다. 1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둘 다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청구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사용자가 돈이 훨씬 더 많겠죠. 756조의 뭐 실익은 어떤 변제 자력이 부족한 직접 가해자, 피용자보다는 즉 사용자에게 그 사용 관계를 통한 또 이익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 거 이익에 근거해서 사용자에게 어떤 이런 피해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용자가 만약에 자기가 직접 뭐 어떤 잘못한 건 아니지만 돈을 일정 부분 피해자에게 배상하셨다? 그럼 그 돈을 구상할 수 있겠죠, 피용자에게. 직접 가해진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756조 2항을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구조가 민법 756조에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국가배상법에서도 유사하게, 물론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어쨌든 자기의 어떤 공무 집행을 위해서 공무원을 임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 공무원이 공무 집행을 하다가 어떠한 위법한 가해행위를 해서 피해자의 어떤 피해를 발생시켰다? 그러면 피해자는 가해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돈이 많은, 언제든 청구하면 돈을 줄 것 같은 국가에게 다이렉트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이제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예, 어쨌든 매일 마지막, 거의 뭐 마지막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마지막 직전에 배울 내용이긴 하지만 두 번째 시간 정도 되겠네요. 이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가 좀 좁혀져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공무원한테 굳이 뭐 돈 받는 것보다는 언제든 돈이 이제 그 나라 국가에 쌓여 있는 국가에게 청구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국가가 일정 부분 이제 그 피해자에게 했다고 하면 본인이 부담한 내용 중에서 일정 부분을 가해자의 구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예, 자세한 내용, 이 물음표된 내용들은 약간 세모인 거거든요. 세모인 거긴 하지만 전반적인 구조는 비슷하긴 합니다. 국가배상법제 2조를 보시면 국가가 공무원을, 이 공무원이 직무집행, 이게 공무집행이겠죠? 공무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이 타인은 제3자잖아요. 제3자. 피해자에게 국가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된다라는 게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봤던 조문들 좀 비교해 보면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이랑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 책임이랑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1항, 방금 봤던 그 요건들을 따지고 보면 민법 750조에서 756조, 이 내용들을 섞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색은 직접 가해자가 부담하는 책임일 것이고, 그 직접 가해자를 또 사용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또 빨간색이거든요. 보시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있는 내용이랑 750조, 민법 750조, 756조의 사용자 책임에 관련된 이 내용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책임에 대한 구조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배상 책임만 보면 이해가 잘 쉽지가 않죠. 다만 좀 다른 조문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맨 말에 보시면 763항에서 사용자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고 봤는데, 국가배상법에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반대 해석상 공무원의 그냥 중대한 과실이 아닌 과실, 저희가 이걸 경과실이라고 하는데요.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냥 뭐 너가 일하다가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덮고 가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상을 청구할 할 수 있다는 근거 중에 없으니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756조 민법 753항이랑 비교해서 보면 경과실인 경우에는 면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차이가 또 있냐면요. 756조 민법 756 왼쪽에서 보시면 756조 1항 단서의 규정을 보시면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임을 다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의미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앞에 756조 1항에 있는 이 내용과 그 뒤에 있는 단서의 내용을 연결시켜 보면 사용자가 나는 피용자 최선을 다해서 감독했는데 제가 그냥 잘못한 거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반대 얘기상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국가배상법엔 이러한 조문이 없다고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혹시라도 민법이라는 경우라고 하면 민법의 사용자가 자신의 이 면책 가능성을 주장해가지고 입증한다고 하면 사용자에게 그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국가배상법에서는 그런 염려가 없는 거죠. 국가가 그냥 내가 책임져 줄게. 어쨌든 내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위반해서 너에게 손을 입히잖아. 야, 내가 일단 물어줄게. 그리고 내가 책임감 있게 우리 공무원이 경과실이었어. 그러면 덮고 가겠다. 덮고 가겠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국가배상법의 취지인데, 구조는 사용자 책임이랑 좀 비슷하긴 하죠. 같이 보셔야겠죠. 자, 여기까지가 대전제였습니다. 대전제였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배상 책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 책임의 의미와 기능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데요. 95-38677, 38,677호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까 경과실이라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경과실인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맨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없었잖아요. 구상할 수 없다고 했던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좀 확대 해석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경과실로 타인의 손에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 수행상
통상 얘기할 수 있는 능력 불가하다. 공무원 일을 하다 보면 경과실 정도는 할 수 있지. 하지만 내가 책임감 있게 책임과 어떻게 나의 어떤 행동을 한 것으로 봐서 사실 공무원이 기관은 아니죠. 저희가 이제 행정기관은 적어도 책임을 지는 사람 정도는 돼야 되는, 장관 정도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회사라고 하면 이사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내가 책임감 있게 나의 행동으로 봐서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줄게. 그리고 그 공무원 개인에게는 책임 부담시키지 않아서 공무원이 그래도 야 경과실 정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예견하고서 일을 해야지 좀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경과실도 다 구성하겠다고 하면 공무원 일을 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과실인 경우에라고 하면 통상 얘기할 수 있는 불가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총대 메고 내가 하겠다. 하지만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을 했다? 그럼 이 정도면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이면 범죄 행위를 했다는 거에 준하거든요. 야, 이 정도 했으면 기관 행위로서의 품격이 상실됐다는 것이죠. 또, 야, 이건 공무원 네가 잘못한 거야. 야, 네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하지만 어쨌든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서 국가가 책임 안 지겠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 개인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공무원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본의 아니게 나의 직원인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물론 이제 그 내가 범죄 행위를 알 수 있었던 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그 당신의 어떤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하고 대신 고의 중과실이니까 내가 구상할 수 있잖아요. 구상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기숙도도록 하려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해서 국가배상 책임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고의 중과실이라고 하면 뭐 예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과실인 경우라고 하면 전적으로 국가가 기속시켜서 국가가 내가 책임지고 책임을 져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이런 국가배상 책임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의미와 기능이라고. 아까 봤던 이제 그 대전제에서 봤던 내용을 사실 이제 분설해서 민법과 민법에서의 사용자 책임이랑 국가배상 책임이랑 제가 한번 두 표로 나눠봤습니다. 주요한 요건인 것인데 대부분 비슷하긴 하거든요. 대부분 비슷하긴 한데 저희는 왼쪽을 여러분들 더 잘 아신다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이것 때문에 민법을 다시 배울 수는 없으니 오른쪽 위주로 보시되 왼쪽과 비교해서 어떤 요건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봐야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민법에서 먼저 본다고 하면 먼저 피용자의 부도행위를 전제해야 됩니다. 피용자가 직접 가해자인 것이죠. 직접 가해자는 보통 자연인이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이 책임 능력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민법에 나와 있진 않아요. 저희가 뭐 기본적인 법률 행위 능력은 만 18세 나와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책임 능력이라는 개념에서는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 정도, 중학생 정도 전후로 해서 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기점이 되긴 하겠죠.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도 초딩들도 이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위법한 가해행의 내용들을 책임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초딩한테 책임능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아무튼 간에 책임 능력의 기준은 딱 민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충 만 14세 초등학교 6학년 전후로 해서 결정되고 있다. 판례에 따라서. 아무튼 그 피용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린일 테니까 누구한테 이제 돈 받고 일하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막 책임 능력 있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돼. 그냥 자연인이다라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가해행위를 했겠죠. 여기 가해행위에 있어서는 사실 이 범위가 좀 더 넓긴 넓은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민법 시간 아니니까 가해행위는 살짝 넘어가기로 하고요. 중요한 거는 고의 과실인데 고의 과실에 민법에서는 차이를 크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과실의 의미는 어떤 주의문을 위반한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성이라는 표현을 민법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민법 종지 앞에 있죠. 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게 민법이 무슨 행정법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위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위법의 종류가 무효가 있고 취소가 있고 뭐 이런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얘기했지만 이 민법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형법 유사하게 정보 양방이나 긴급 피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 위법성이 크게 문제가
보통 유혹, 잘못된 행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정당방 긴급피난은 몰라도 보통 유혹하다 보기 때문에 위법행위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손해 발생해야 되는 저희가 손해 발생에 있어서는 통상손해, 특별손해 구분한다는 얘기는 현저히 봤던 것 같고요. 좀 특이한 개념이 오히려 거꾸로 이 피해자에게도 너에게 좀 잘못이 있는 거 있냐, 쌍방 과실처럼 과실이 있으면 네 과실도 같이 비율상 까자, 7대3, 8대2, 9대1로 하자라는 게 있고요. 야, 오히려 거꾸로 너가 이 손해, 어쨌든 내 가액은 너가 이익을 얻은 게 있다고 하면 이익을 까야 되는 것은 아니냐, 손익상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요건만 갖추면 피용자 자체는 750조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것이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사용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용자가 이 사무집행 관련성은 사실 사용자가 있고, 이 피용자를 어떤 이런 사용관계에 있고, 피용자와의 사용관계가 있고, 이 피용자의 어떤 이 잘못된 행동이 사용자가 시킨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무집행 관련성이라는 요건이 크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민법에서는 특히 사용자 책임에서는 이 사무집행 관련성에 관련된 논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이 사무집행 관련성이라는 논의 자체는 민법에서 입장에는 이걸 좀 넓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용자가 겉으로 봤을 때, 실제로는 뭐 어떤 사용자 몰래 사용자 뒤통수를 때리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겉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사용 관계의 기초에서 하는 행동이면 사무집행 관련성을 굉장히 넓게 보고 있다. 일단은 이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측면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까 봤던 조문, 사용자에게 면책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조문 요건을 따져서 크게 이게 1번, 2번, 3번이라는 요건, 특히 1번이라는 요건은 750조에 좀 한정되는 것이고요. 2번, 3번은 756조, 사용자 책임과 좀 더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크게 중요한 거는 2번, 사무집행 관련성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민법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민법을 한번 요약해서 봤고요. 이거와 유사하다고 했잖아요. 저희 국가배상 책임은. 국가배상 책임을 여기 앞에 피용자 불법행위에 비슷하게 공무원의 불법행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뭐 자연인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제 공무원이겠죠. 공무원도 자연인일 테니까. 이 공무원의 개념에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개념이 좀 포함되긴 한다. 저희가 공무수탁 사인을 따로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넘어가시고요. 가해행위는 좀 약간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연정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행정처분에 굉장히 집중해서 봤잖아요. 하지만 행정처분은 한정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입법도 가능하고 사실행위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모든 행정작용이 포함되고, 심지어 행정이 아니라, 저희 행정법 시간인데 행정이 아니라 입법이나 사법작용, 그러니까 재판하다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입법했는데 뭔가 명백하게 뭔가 누락해서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 인정되기 쉽지 않지만 아무튼 간에 모든 걸 망라한다. 가해행위라는 거에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처분의 개념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 넓게 보고 있다. 고의과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실제 어렵겠죠. 왜냐하면 바로 밑에 있는 위법이랑 다른 요건이기 때문에 고의과실을 입증이 되는 것이잖아요. 입증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법성,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죠. 제가 이 위법을 따지기 위해서 행정기본법에서도 뭐 행정법의 1번 원칙, 뭐 재량권의 일탈 남용 이런 거 열심히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 위법성은 법령 위반인데 이 법령은 저희가 법률 플러스 법규 명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옆에 있는 행정규칙 위반은 포함 안 되겠죠. 포함 안 되는 건데 포함이 될 수도 있죠. 어느 경우에 이 행정규칙이 너무 반복적으로 시행돼서 오히려 행정법 1호 원칙을 찍고 전환 규범이 되는 것이죠. 행정법 1호 원칙이. 그러니까 자기 구속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규칙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행정규칙과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법규 명령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행정규칙 위법에 포함되냐라고 하면 아니라고 X라고 해야 되지만 저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건 저희가 5주차에 좀 내용을 봤던 거잖아요. 그 내용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특히 위법성 관련돼서는 아까 저희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봤잖아요. 그 청구를 된다고 하면 이거의 관계, 처분 취소소송, 특히 처분인 여기 가해행위에서 비해서는
행정처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긴 했지만 특히 또 행정처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행정처분의 문제로 본다고 하면 이런 행정처분에서의 특유의 효력, 무효사유는 쉽게 인정되지 않으니까 취소사유의 하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취소소송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위법성이 굉장히 여기서 좀 어려운 개념이겠죠. 네, 그리고 손해민, 인과관계, 이거는 옆에 있는 EF 좀 섞어놓은 내용이어서 내용 다 유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집행 관련성도 사무집행 관련성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넓게 보고 있다. 그래서 진짜 공무원이 국가의 뒤통수를 치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겉보기에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국가의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차이가 3번을 보시면 국가의 면책 가능성이 없다. 왜냐면 그런 조문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3번 사용자 책임과의 차이가 3번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 사실 이제 말씀드리면 민법에서도 사용자에게 면책 사유로 쉽게 인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긴 하지만 조문 구조상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양자를 비교해서 보신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왼쪽은 이제 잊어 까먹으셔도 되고요. 국가배상 시간이니까, 행정법 시간이니까. 이 오른쪽 요건에서 사실 이것만 잘 보셔도 국가배상은 이걸로 이제 수업이 끝납니다. 이것만 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도 이거 뒤로 제가 하는 내용들에서 특별히 이 표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한 귀로 흘려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개념이고 좀 응용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제대로 아셔도 국가배상 책임은 끝이에요. 이게 종결을 하는 것이죠. 국가배상 책임에서 위법성 관련돼서는 그럼 넘어가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아마 너타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삭제하면 되고, 사용자 책임과 국가배상 책임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본다고 헌법 조문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헌법에서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조문 3단 비교는 제가 앞에 봤던 거니까 사실 이제 앞에서는 국가배상 책임이랑 사용자 책임만 가지고 조문만 봤지만 헌법 조문도 이런 게 있긴 하더라. 좀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인데요. 부작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는 기본적으로 자기랑 같이 봐야 돼요. 부작위가 일본식 용어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처음 법 공부할 때 형법 시간에 부작위범을 처음 공부할 때 도대체 부작위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헤맸던 적이 있었거든요. 부작위는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작위.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개념이 저희가 행정 대집행 하면서 행정 대집행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면서 부작위 자기 이런 거 좀 봤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랑 같이 보면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보면서 그때 부작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언가를 하지 않은 것이죠. 부작위 위법에서는 어떤 처분을 하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예, 국가배상은 반드시 처분에만 한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넓은 개념이긴 할 텐데 아무튼 이 부작위는 자기랑 같이 봐야 된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될 의무랑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행동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는 걸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보통 어떤 행동을 했으면 눈에 보이는데 행동을 하지 않은 걸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근거가 있다는 거를 법령상의 자기 의무가 필요하다라고. 그렇다고 하면 법률 플러스 법규명령일 거잖아요. 아까 했던 것 비슷하게 행정의 규칙은 포함되지 않냐한다. 하지만 행정구체의 경우에도 행정법의 원칙에 따라서 전환돼서 조리한 자기, 저희가 조리도 다 기본적인 오히려 이제 법률상의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법의 원칙도 사실 법률 단위의 문제였던 것이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량이 0으로 수축될 여지가 있다. 이게 사실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부작위에 관련된 게 처분도 있을 수 있고 사실행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사실은 어떤 허가를 안 해준 부작위, 저희가 아까 아까는 아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시간 아니죠. 지지난 시간이죠.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든지 부작위 입법 항의소송 이런 데에서는 거부처분, 어떤 허가에 대한 거부를 좀 전제했었잖아요. 사실 지금 말하는 부작위에 관한 국가배상 청구는 저희가 오히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간에 봤던 즉시 강제 이런 거랑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령 형태 아니면 구체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요. 보통 그러한 해당 법령 조문을 가보면 재량을 인정하고 있죠.
어떠한 경우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경찰 공무원이 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만 가지고 어떤 의무를 찾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이제 그 여기부터 행정 개입 청구권이 있지만 행정 개입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볼 때는 저희가 이제 뭐 무허자 재량 행사 청구 있잖아요. 그냥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는 그냥 뭐 하자 없이 재량을 행사하는 것 정도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걸 개입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재량권이 있는데 재량이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아야 할 재량도 있는 것이고 적당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단계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저희가 행정 개입 청구권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제가 슬쩍 넘어간 내용이 있는데 진짜 이런 내용들은 경찰 행정법 즉시 강제 관련해서 출동을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계속 스토킹을 받고 있어서 또 어떤 위협을 받고 있어가지고 경찰 보고 제발 와달라 아니면 축대가 붕괴되고 있으니까 정말 꼭 와달라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계속 묵히고 있다가 정말 어떤 사태가 발생돼가지고 난리가 난 경우 난리가 난 경우라고 하면 법령에는 설령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이 영으로 수축하니까 재량이 없어지면 기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속되면 즉시 발동되어야 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출동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출동했었어야 될 의무를 뭐 미리 사전에 무슨 집행정지 뭐 이거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저희가 이제 어떤 뉴스에서 보게 되면 이미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기수습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부작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행정개입 청구권 관련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사실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량이 영어로 촉구될 수가 있다라는 개념. 그 내용이 부작위에 관한 국가배상 청구랑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인정된 부작위 어떤 국가가 특히 어떤 공무원이 하지 않았던 것에서 문제 삼았던 경우는 범죄 피해자들 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스토킹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위협을 받고 있어가지고 제가 출동해달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계속 묵히고 있다가 결국 그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아니면 어떤 실제상 사상을 입게 되는 범죄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황당하잖아요. 경찰이 진작에만 출동했었어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되게 위험 상황에 있음을 굉장히 국가에 경고를 하고 제발 와서 좀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 축대가 붕괴되고 있다. 지금 공사 현장에 뭐가 있으니까 좀 뭐가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안 하고 묵히고 있다가 됐다. 뭐 그런 경우에 이런 그 자기 설령 그 해당 법령에서는 뭐 출동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자기 힘을 도출시킴으로써 돈으로 어쨌든 이미 상황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어떤 뭐 그런 소송 1차적 권리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적당하게 이제 배상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국가의 또 책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 발령 원칙, 뭐 2주차에 갔다 온다는 것이고요. 이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서 일단은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